2024년 봄, 박민석은 58세였다. 30년 넘게 다닌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1년 후면 정년퇴직이었다. 아내 최은혜는 55세로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자식 없이 살았지만 불만은 없었다.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과 노후자금으로 조용한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다. 민석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은혜와 함께 퇴근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 민철이 달라졌다. 민철은 53세로 민석보다 5살 어렸다.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민철의 아내 이수정은 50세로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다. 23세 아들 민수는 군 전역 후 취업준비생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백수였다. 민철이 민석의 집을 찾아온 것은 토요일 오후였다. 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석이 문을 열자 민철이 서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형, 갑자기 와서 미안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석은 민철을 안으로 들였다. 은혜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민철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석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달만, 딱 한 달만 쓰고 갚을게.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민석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답답했다. 민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집에 당장 쓸 돈이 없어. 카드값도 밀렸고 수정이 학원 월급도 늦게 나온대.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민석이 물었다.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민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 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수정이 월급도 나오고 민수도 알바 구한다고 했고. 은혜가 끼어들었다. 민수는 취업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바를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민철이 변명했다. 그래도 급한 대로 돈은 벌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민석은 고민에 빠졌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철은 이미 3번이나 돈을 빌려갔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빌려갔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다. 그때마다 민석은 동생인데 어쩌겠냐며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은혜가 민석을 불렀다. 여보, 잠깐 안방으로 좀 와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 빌려주면 끝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았잖아요. 이번에는 안 돼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동생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1년 후면 정년이에요. 우리 노후자금도 빠듯한데 언제까지 동생 뒷바라지 할 거예요?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도 살아야죠. 민석은 은혜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생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82세 어머니 박영자는 늘 민철 편이었다. 어려서부터 막내 아들을 더 아꼈고 민석에게는 늘 형이니까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박대식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균형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민철에게 집착했다. 민석은 결국 거실로 나와 말했다. 500만 원 줄.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 달까지 꼭 갚아. 민철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형, 진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형한테 폐 끼쳐서 미안해. 민석은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민철에게 건넸다. 민철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급하게 집을 나섰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민석만 병실로 불러 말했다. 민석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고물상 금고에 3천만 원 있다. 어머니는 모르신다. 민철이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걸 돈 관리를 못해. 민석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장례 후 몰래 금고를 열어 3천만 원을 찾아 따로 보관했다. 어머니와 민철에게는 금고가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민석에게 짐이었다. 민철이 언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지만 민철은 돈을 갚지 않았다. 민석이 전화를 걸어도 민철은 핑계만 댔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민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참이었다. 2021년 봄, 아버지 박대식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민석은 회사에 있었다. 55세였던 민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80세였고 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민석은 병실 밖 복도에서 50세였던 민철과 마주쳤다. 민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 아버지가 형만 들어오라고 하셨어. 민석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아, 내 말 잘 들어라. 보물상 사무실 금고에 3천만 원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어머니는 모르신다. 민석이 놀라 물었다. 아버지, 그런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 민철이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걔는 돈 관리를 못해. 내가 꼭 챙겨서 어머니 병원비 쓰고 남은 건 내 노후에 써라. 민석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민철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무 감싸줬어.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줘야 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한 고물상 덕분에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웠다. 민철은 3일 내내 울었다. 어머니 영자는 민철을 안고 함께 울었다. 민석은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민석은 새벽 일찍 고물상으로 갔다. 아무도 모르게 금고를 열어야 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년 묵은 먼지와 기름 냄새가 났다. 구석에 낡은 금고가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 3천만 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민석은 돈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빈 금고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나중에 민철이 의심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와 은혜에게만 사실을 말했다. 은혜가 물었다.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아시면 민철이한테 다 줄 거야.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 돈을 은행 안정금고에 보관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동생에게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4년 여름, 민철이 다시 민석의 집을 찾아왔다. 3개월 전 빌려간 500만 원은 갚지 않은 상태였다. 민석이 문을 열자 민철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아내 수정도 함께였다. 수정은 민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합니다. 또 찾아와서요. 민석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민철이 소파에 앉아 말을 꺼냈다. 형, 이번엔 정말 급한 일이야. 민수가 취업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민석이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민철이 대답했다. 1,000만 원이면 돼. 학원비랑 자격증 시험 비용까지. 민석은 황당했다.
500만 원도 안 갚고 또 1000만 원을 달라니. 은희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민수는 23이잖아요. 본인이 알바라도 해서 학원비 벌어야죠. 왜 형님한테 손을 벌려요? 수정이 변명했다. 민수가 알바를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빌려간 500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요? 우리도 1년 후면 여보가 정년이에요.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민철이 화를 냈다. 형수님은 왜 이렇게 박정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민석이 끼어들었다. 민철아, 형수님 말이 맞아. 나도 너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 민철이 민석을 노려봤다. 형은 여유 있잖아.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동생 1000만 원도 못 빌려줘. 민석은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3000만 원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다. 민철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고. 민석이 입을 열었다. 500만 원만 줄게. 그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철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아갔다. 수정은 민석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철을 따라 나갔다. 은희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요. 끝이 없을 거예요. 민석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영자는 민철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라고 압박했다. 민석은 형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동생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철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민석은 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24년 여름, 민석이 500만 원을 민철에게 준 지 2주가 지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과 은혜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은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석이 문을 열자 수정이 혼자 서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부서 있었다. 울고 온 것이 분명했다. 형님, 혼자 계세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은혜도 있어. 들어와. 수정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은혜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수정은 물을 마시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석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철이는 같이 안 왔어? 수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남편은 집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돈을 좀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민석이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00만 원만요. 어머님 보청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보청기? 언제 고장났어? 수정이 변명했다. 병원에서 새 보청기로 바꾸라고 했대요. 지금 쓰시는 게 너무 오래됐다고요. 은혜가 끼어들었다. 그런 건 어머님께 직접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씨가 왜 형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수정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민철한테 부탁하셨고 민철이 저한테 형님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민석은 이상했다. 어머니는 보청기를 쓰고 계셨지만 특별히 불편해하신 적이 없었다. 민석이 말했다. 내가 직접 어머니한테 확인해 볼게. 정말 필요하시면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직접 알아볼게.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일인데 내가 확인해야지. 내일 당장 전화드려 볼게. 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섰다. 급히 집을 나가며 말했다. 형님,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수정이 나간 후 은혜가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보청기가 정말 필요한 게 맞을까요?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다. 다음날 월요일, 민석은 회사 점심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82세인 어머니 영자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어머니가 받았다. 여보세요?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잘 지내세요? 영자가 대답했다. 응,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보청기 교체하셔야 한대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새로 맞춰드릴게요. 영자가 의아하게 반문했다. 보청기? 나 보청기 멀쩡한데. 누가 그래? 민석은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보청기 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수정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영자가 말했다. 그런데 민석아, 내 동생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은 예상했던 말이었다. 어머니는 늘 민철 편이었다. 민석이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1년 후면 정년이에요. 제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하고요. 영자가 화를 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을 외면해? 민철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평생 민철을 더 아꼈다. 민석은 형이라는 이유로 늘 양보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편애는 더 심해졌다. 그날 저녁 민석은 은혜에게 말했다. 수정이 거짓말했어. 어머니는 보청기 교체할 필요 없으시대.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200만 원은 뭐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민석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철 가족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석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더 이상 민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일주일 후 민석은 민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자꾸 돈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해줘. 민철이 대답했다. 형, 미안해.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말 못할 사정이 뭔데?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더 이상 안 도와줘. 민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 민수가 문제야. 민수 때문에 돈이 필요해. 민석은 조카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야 했다. 민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결심을 했다. 2024년 여름말, 민석은 민철을 만나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민철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민석은 커피를 주문하고 민철 앞에 앉았다. 민철아, 솔직하게 말해봐. 민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민철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형, 민수가 취업학원 다닌다고 했잖아.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야. 민석이 놀라 물었다. 그럼 1,000만 원은 뭐 하는데 쓴 거야? 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가 빚을 졌어. 온라인 도박으로. 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23세 조카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민석이 다그쳤다. 얼마나 빚을 졌는데?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000만 원이야. 사채업자한테 빌렸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민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형한테 받은 1,000만 원이랑 500만 원으로 일단 1,500만 원은 갚았어. 그런데 아직 500만 원이 남았고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 민석이 화를 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취업학원비라고 거짓말을 왜 해? 민철이 변명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형이 안 도와줄 것 같아서. 미안해, 형.
민석은 배신감을 느꼈다. 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이 물었다. 그래서 보청기 교체 비용 200만 원도 거짓말이었던 거지?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이가 어머니 핑계를 대면 형이 도와줄 것 같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민석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커피숍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철아, 나도 1년 후면 정년이야. 내 노후 자금도 빠듯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민철이 애원했다. 형,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민수가 위험해.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23이야. 이제 어른이잖아. 본인이 책임져야지. 내가 계속 대신 갚아주면 민수는 절대 정신 못 차려. 민철이 울먹였다. 그럼 민수가 어떻게 되는데? 민석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민수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둬. 알바라도 해서 빚을 갚게 해. 그래야 정신 차려. 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숍을 나가며 민석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석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은혜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군요. 민수가 도박을 했다니. 재수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둘이 짜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은혜가 말했다. 이제 선을 그어야 해요.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돼요.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되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3년 전 병실에서 분명히 말했다. 민철에게는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혹시 아버지도 민수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걸까? 일주일 후 민석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영자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민석이 과일을 사들고 들어가자 영자가 반가워했다. 민석아, 왔어? 과일까지 사오고. 민석이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뭐해요? 영자가 대답했다. 취업 준비한다면서 학원 다닌다고 하던데.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민수가 도박으로 빚을 졌어요. 2천만 원이나.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민수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이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다 민수 빚 갚으려고 한 거예요. 영자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민석이 대답했다. 민수가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죠. 민철이가 계속 대신 갚아주면 민수는 절대 정신 못 차려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석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민철 가족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래서 민철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저도 1년 후면 정년이에요. 더 이상 민철이를 도와줄 수 없어요. 영자가 민석을 바라봤다. 내 동생인데 그렇게 외면해도 되는 거니? 민석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이제 민철이가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둬야 해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민석은 어머니가 여전히 민철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철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민수가 정말 위험해. 민석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민철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철이 포기할 리 없었다. 민석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했다. 민철이 어떤 방법을 쓸지 감시해야 했다. 2024년 가을, 민석은 58세 생일을 맞았다. 은혜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1년 후면 정년퇴직이었다. 민석은 퇴직 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은혜와 단둘이 살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3천만 원의 퇴직금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은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영자는 82세로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 민석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확인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영자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민석아, 왔구나. 밥은 먹었어? 민석이 대답했다.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점심 드셨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다. 반찬이 떨어진 것이 있으면 사다 드리려고 했다. 냉장고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민석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은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봉에는 담보대출 실행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봉투를 뜯어보니 5천만 원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대출 실행일은 한 달 전이었다. 채무자는 어머니 영자, 담보는 어머니가 사는 이 아파트였다. 민석은 급히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에 담보대출 받으셨어요? 영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거? 민철이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줬어. 민석은 머리가 멍해졌다. 민철이 어머니 몰래 집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민석이 다그쳤다. 무슨 사업이요? 민철이는 지금 일도 안 하잖아요. 영자가 변명했다. 민철이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어. 돈 좀 벌어서 갚는다고 했고. 민석은 화가 치밀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민석이 참으며 물었다. 어머니, 서류 내용 읽어보셨어요?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민철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 나는 도장만 찍었지.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82세 고령이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이거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어머니가 사실 집이 없어져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민석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민철이가 이 돈을 꼭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거리로 나앉는 거예요. 영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민석은 즉시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이 받았다. 형, 무슨 일이야? 민석이 화를 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어머니 집에 담보대출 받았지? 5천만 원이나. 민철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형, 그건 내가 설명할게. 잠깐만. 민석이 소리쳤다. 설명은 무슨?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이거 못 갚으면 어머니가 집 잃는 거 알아? 민철이 변명했다.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 빚 갚아야 했고, 우리 생활비도 필요했고.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 집까지 건 거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민철이 오히려 화를 냈다. 형은 여유 있잖아.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민석이 반박했다. 나도 1년 후면 정년이야. 내 노후자금도 빠듯하다고. 민철이 비꼬듯 말했다. 아버지 유산도 형이 다 가져갔으면서. 금고에 돈 있었던 거 다 알아. 민석은 숨이 막혔다. 민철이 아버지 유산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이 말했다. 금고는 비어 있었어. 내가 가져간 거 없어. 민철이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30년 동안 고물상 하시면서 돈 안 모았을 리 없어. 형이 다 챙겼을 거야.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분명히 민철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민철은 자신이 유산을 가로챘다고 믿고 있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철아, 금고 사진도 있어. 내가 찍어뒀거든. 빈 금고 사진 보내줄게.
민철이 코웃음 쳤다. 사진이라고 믿을 것 같아? 형이 돈 빼고 나서 찍은 거겠지.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민철과의 대화는 소용없었다. 민석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영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석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민석이 대답했다. 민철이한테 6개월 안에 5천만 원 갚으라고 할게요. 못 갚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영자가 놀라 물었다. 법적으로? 내 동생한테?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집을 지켜야죠. 민철이가 책임져야 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석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에게 모든 것을 말하자 은혜가 말했다. 이제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해요. 법무사한테 상담받아야겠어요.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다. 민철은 선을 넘었다.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민석은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민철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야 했다. 2024년 가을, 민석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은희에도 함께였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민석은 어머니 집 담보대출 서류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어르신 연세가 82세시죠.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을까요? 민석이 대답했다. 아니요. 동생이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해서 도장만 찍게 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고령의 어머님을 속여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니까요. 민사소송으로 대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예가 물었다. 그럼 어머님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법무사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동생분께 대출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민석은 법무사의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6개월 안에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민석과 은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민석은 3년 전 찍어둔 고물상 금고 사진을 찾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고를 열었을 때 증거를 위해 찍어둔 사진이었다. 빈 금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석은 사진을 민철에게 문자로 보냈다. 민철아, 이게 아버지 금고 사진이야. 내가 열었을 때 이미 비어 있었어. 내가 가져간 거 없어. 10분 후 민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철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다. 형, 이 사진이 진짜라는 증거가 뭐야? 형이 돈 빼고 나서 찍은 거 아니야?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진 날짜 확인해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이야. 나는 거짓말 안 해. 민철이 비웃었다. 날짜도 조작할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할 말 다 했어. 그리고 법무사한테 상담받았어. 6개월 안에 어머니 집 담보대출 5천만 원 갚아. 못 갚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민철이 화를 냈다. 형이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나 동생인데.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동생이니까 여기까지 참았어.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은 건 용서 못해. 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민철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후 민철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민철은 내용 증명을 받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석아, 민철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민석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민철이가 6개월 안에 돈을 갚아야 해요. 영자가 애원했다. 민석아, 내 동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가족끼리 법까지 가면 어떡해?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민철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이거 못 갚으면 어머니가 집 잃어요. 제가 어머니 집을 지키려는 거예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민석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내 아들이 불쌍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정말 돈을 남기지 않은 거 맞니? 민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도 유산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금고는 비어 있었어요. 사진도 찍어뒀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고물상하면서 돈을 안 모았을 리 없는데 어디 갔을까? 민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민석이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쓰셨을 수도 있고요.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민석은 은혜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의심하고 계셔. 내가 유산을 가로챘다고. 은혜가 민석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버님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일주일 후 민철이 갑자기 민석의 집을 찾아왔다. 저녁 8시였다. 민석이 문을 열자 민철과 수정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다. 형, 들어가도 돼? 민석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철이 입을 열었다. 형, 6개월 안에 5천만 원 못 갚을 것 같아. 형이 좀 도와줘. 민석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안 도와줘. 내가 어머니 집에 담보대출 받은 건 용서 못해. 수정이 애원했다. 형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막막해요. 민수 빚도 다 못 갚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은예가 끼어들었다.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민철이 화를 냈다. 형이 아버지 유산 3천만 원만 내놔도 절반은 갚을 수 있어. 형이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민석이 반박했다. 금고는 비어 있었어. 사진도 보냈잖아. 민철이 소리쳤다. 그 사진 조작한 거야. 형이 돈 다 가져갔어. 은예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어요. 민철과 수정은 할 수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을 나서며 민철이 민석을 노려봤다. 형, 두고 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민석은 민철의 말이 불안했다. 민철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다음 날 민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상환 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2024년 겨울, 민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영자는 82세의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법무사는 담보대출 서류를 어머니 앞에 펼쳐놓고 설명했다. 어르신,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실 때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찍어줬어요. 법무사가 말했다. 이 서류는 어르신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매달 100만 원 넘게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법무사가 대답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르신이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셨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민석이 물었다. 그럼 대출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동생분이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후 민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찻집으로 갔다. 영자는 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민석아, 내 동생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민철이를 너무 믿었나 봐. 민석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민철이가 책임지게 해야 해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민철이를 너무 감싸줬어. 민석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민철을 만나기로 했다.
집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민철은 수정과 함께 왔다. 형, 어머니 법무사한테 데려간 거 맞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가 서류 내용을 모르고 도장 찍었다는 걸 확인했어. 민철이 화를 냈다. 형이 어머니를 사주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만들려는 거야?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주한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야. 너는 어머니를 속였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도장 찍게 했잖아. 수정이 끼어들었다. 형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님 집까지 담보로 잡는 게 정상이에요? 당신들 정신이 있는 거예요. 민철이 오히려 민석을 비난했다. 형이 아버지 유산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형이 3천만 원 숨기고 있잖아. 민석이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금고는 비어 있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민철이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30년 동안 고물상하면서 돈 안 모았을 리 없어. 그때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민철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민철과 수정이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철 씨한테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도박한다는 걸 아버님이 알고 계셨어요.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정도 말을 잃었다. 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은 민수가 군대 가기 전부터 온라인 도박하는 걸 아셨대요. 민철 씨 부부가 숨기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돈을 안 남기신 거야?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은 민수 때문에 돈이 다 날아갈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민석 씨한테만 어머님 병원비 쓰라고 하셨어요. 민철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정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다. 민석과 은혜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 은혜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정말 당신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병원에서 혼자 계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수 얘기는 당신도 몰랐죠? 민석이 놀라 대답했다. 몰랐어. 아버지가 민수까지 신경 쓰셨다니. 은혜가 말했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철 씨한테 유산을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민석은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감탄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이미 오늘의 상황을 예견하셨던 것이다. 며칠 후 어머니 영자가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석아, 민철이가 집에 와서 울었어. 내 아버지 말씀이 정말이냐고 물어보더라. 민석이 물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대로 말했어. 내 아버지가 민수 걱정하셨다고. 민철이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 민석은 이제 민철이 진실을 알았으니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었다. 민철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야 했다. 민석은 어머니 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를 했다. 2025년 봄, 민석은 59세 생일을 맞았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식이 열렸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이 모여 민석을 축하해 주었다.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은 민석은 감회가 새로웠다. 은혜도 참석해서 민석을 축하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혜가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민석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민철 걱정이 남아 있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민철은 대출금 5천만 원을 갚지 못했다. 은행에서는 연체 통지서를 보냈고
어머니 집은 경매 절차가 시작될 상황이었다. 민석은 법무사와 상의 끝에 직접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3천만 원의 퇴직금에서 2천만 원을 더해 총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다. 어머니 집을 지킨 것이었다. 민석은 어머니 영자를 찾아가 말했다. 어머니, 대출금 제가 다 갚았어요. 이제 집은 안전해요. 영자가 놀라 물었다. 내가 5천만 원을?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니? 민석이 대답했다. 퇴직금에서 냈어요. 어머니 집을 지켜야죠. 영자가 눈물을 흘렸다. 민석아, 미안하다. 내가 민철이를 잘못 키웠어. 내가 고생만 했구나. 민석이 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꾸몄다. 은혜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민철과는 연락이 끊겼다. 민석이 대출금을 갚은 후 민철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다. 수정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은 섭섭했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민석과 은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3년 만에 찾는 산소였다. 봄바람이 부는 야트막한 상기슬개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다. 민석은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유언을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은혜도 옆에서 절을 올렸다. 민석은 아버지가 남긴 3천만 원을 어머니를 위해 썼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를 지킨 것이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은혜가 민석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우리 노후를 위해 살아요. 당신은 충분히 형 노릇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부동산 광고를 보고 있었다. 은혜가 옆에 앉아 물었다. 뭘 보고 있어요? 민석이 대답했다. 전원주택이야.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구하고 싶어. 은혜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우리 둘이서 텃밭도 가꾸고 살아요. 민석은 퇴직금 중 남은 7천만 원으로 작은 전원주택 계약금을 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어서 텃밭을 가꿀 수 있었다. 어머니도 함께 살 수 있는 방이 있었다. 민석과 은혜는 주말마다 전원주택에 가서 조금씩 집을 꾸몄다. 페인트 칠도 하고 마당도 정리했다. 어머니 영자도 함께 가서 도왔다. 민석아, 여기 참 좋구나. 공기도 맑고.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영자가 민석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다. 고맙다, 민석아.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 동생 민철만 챙기던 어머니가 이제야 민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뭉클했다. 3개월 후 민석 가족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다. 은희는 아직 교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출퇴근이 좀 멀어졌다. 하지만 은혜는 불평하지 않았다. 여보, 여기 공기 좋아서 좋아요. 출퇴근이 좀 멀어도 괜찮아요. 민석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꿨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 어머니도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코스모스와 봉선화를 심었다. 민석은 평생 회사 일에 치여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민석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민철을 우연히 마주쳤다. 민철은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민석이 먼저 인사했다. 민철아. 민철이 민석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 물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민철이 대답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해. 민수도 같이 나가고 있어. 민석은 민철이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살아봐.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민철이 눈물을 흘렸다. 형, 정말 미안해. 형한테 너무 못했어. 민석이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건강하게 살아.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민석은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편해졌다. 민철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은혜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우리 저녁 먹어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는 맛이 달았다. 민석은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느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다. 저녁을 먹은 후 민석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시골이라 별이 많이 보였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민석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형으로서 동생을 도우되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민석은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